올해 제 생일은 78번째였습니다. 살다 보니 나이라는 것이 이제는 숫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듯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생일만큼은 그렇지 않더군요. 누가 축하해주지 않아도 괜히 마음이 조용히 흔들리는 날입니다. 젊었을 땐 생일이 오면 설렜습니다. 누가 챙겨주지 않아도 그냥 그런 날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좋았습니다. 그땐 옆에 사람이 있었으니까요. 제 아내 말입니다. 저보다 4살 어린 사람이었는데 늘 생일만큼은 잊지 않고 미역국에 불고기, 제가 좋아하는 멸치볶음까지 해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이젠 곁에 없습니다. 떠난 지 벌써 10년이 넘었는데도 아침에 눈을 뜨면 가끔 그녀 이름을 부릅니다. 여보, 오늘 뭐 먹지? 그 말을 입 밖에 내고 나서야 또 혼잣말 했구나 싶습니다. 지금은 혼자 삽니다. 아이들은 다들 출가해서 서울, 부산, 전주 각지에 흩어져 살고 있고 가끔 전화가 오기는 해도 대부분은 손주 바쁘다는 이야기 혹은 제 건강을 묻는 짧은 안부 정도입니다. 그나마 막내 아들이 제일 자주 연락을 줍니다. 다른 아이들보다 자주 전화도 해주고 명절엔 꽈배기나 호두과자라도 사와서 제 옆에 앉아 같이 커피를 마셨습니다. 그 아들이 올해 제 생일에 그러더군요. 아버지, 그날 꼭 갈게요. 제가 아버지 생신이잖아요.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이 붕 떴습니다. 괜히 어린아이처럼 들뜬 마음이 생기더군요. 기다릴 사람이 있다는 건 그 나이에도 설레는 일입니다. 그래서 며칠 전부터 집안을 정리했습니다. 쓰지 않던 물건들은 박스에 담아 창고에 넣고 마당에 잡초도 뽑고 오래된 커튼도 빨았습니다. 거실 테이블에는 깨끗이 달인 식탁보를 깔았고 사진 찍을까 싶어 아내가 생전에 사줬던 셔츠도 꺼내 다렸습니다. 전날에는 미역을 불렸습니다. 누구보다 아내가 잘 끓이던 그 미역국 제가 대신 해보겠다고 몇 번이고 유튜브를 돌려봤습니다. 멸치 국물 우려낸 다음 참기름에 볶아서 끓이세요. 화면 속 요리사가 말하는 대로 하나하나 적어가며 준비했습니다. 그날이 되자 새벽부터 눈이 저절로 떠졌습니다. 손목 시계를 보니 5시 42분이었습니다. 일찍 일어난 김에 거실을 다시 한번 쓸고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켰습니다. 휴대폰은 충전기에 꽂고 거실 테이블 한가운데 올려놨습니다. 전화가 오면 바로 받을 수 있게 말입니다. 아침을 간단히 먹고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혼자 먹을 음식치고는 정성이 과하다 싶었지만 그 날만은 제 생일이니까요. 점심이 가까워 올 무렵 식탁에 숟가락을 2벌 꺼냈습니다. 아들이 오면 같이 먹자고 생각했습니다. 오전에 일 때문에 늦을 수도 있지. 혼잣말로 그렇게 중얼거리며 핸드폰을 자꾸만 들여다봤습니다. 9시, 10시, 11시가 지나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아직 괜찮았습니다. 일이 바쁠 수도 있으니까요. 12시가 넘고 점심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미역국을 따뜻하게 데워 식탁 위에 올렸습니다. 그때부터는 식탁 앞에 앉아 거실 문이 열리는 소리만을 기다렸습니다. 아버지 하고 부르는 그 목소리 하나에 눈물이 핑 돌 것 같은 마음으로 말이지요. 2시, 3시가 되어도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바쁘겠지. 그래도 저녁은 같이 먹자고 오겠지. 자꾸 스스로를 달래며 미역국을 또 데웠습니다. 이제 국물이 졸아들 정도로 불 위에서 오래 있었는데도 식탁의 빈자리는 그대로였습니다. 그렇게 4시를 넘기고 5시가 되었을 때 드디어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드디어 왔구나. 내 아들이 나를 기억하고 약속을 지키러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선 사람은 제가 기다리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우체국 유니폼을 입은 젊은 남자였습니다. 김정호 어르신 맞으시죠? 그 말에 예, 맞다고 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서류 하나를 건넸습니다. 내용 증명입니다. 여기 수령 확인 사인 부탁드릴게요. 순간 모든 소리가 멈춘 것 같았습니다. 내용 증명? 왜? 누구한테? 봉투 위에 적힌 발신자 이름을 보자 손이 떨렸습니다. 그 이름은 제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심장이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오래도록 서 있었습니다. 우체국 직원은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고 그 뒤로는 긴 침묵만 남았습니다. 두 손으로 봉투를 붙잡은 채 한참을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생일날
오겠다는 아들의 말을 믿었을 뿐인데 그가 제게 보낸 건 축하도 전화도 아닌 내용 증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적힌 말들은 제가 살아온 지난 세월을 한순간에 부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내용 증명을 받은 그 순간부터 손끝이 얼어붙은 사람처럼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 이름 석차 위에 임대차 계약 종료 민명도 요청이라는 차가운 활자가 찍혀 있었습니다. 제 이름이 아니라 어떤 낯선 사람의 집 주인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밑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본인은 김정호 어르신에게 2021년 3월부터 본인 명의의 주택에 무상 거주를 허용해왔으나 이제 사정상 해당 거주지를 명도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말 그대로 집에서 나가달라는 말이었습니다. 그 문장이 어찌나 냉정하게 느껴지던지요. 이 집은 제 아내와 제가 함께 살아온 곳이었습니다. 제 손으로 지붕을 고치고 장판을 갈고 마당에 감나무를 심었던 그 집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이 집이 제 것이 아닌 게 되었는지 저는 기억조차 없습니다. 아내가 떠나고 이 집 명의를 정리하자고 막내 아들이 몇 번이나 말했던 게 떠올랐습니다. 아버지, 혹시 나중에 재산 분쟁 생기면 형들이 싸우지 않게 하려면 저한테 명예 하나로 해두는 게 낫죠. 어차피 다 정리되면 다시 나눌 거니까요. 그 말을 믿었습니다. 믿고 넘겼습니다. 그 아이는 그래도 저에게 제일 살갑고 다정했던 아이였으니까요. 그 아이가 제 생일에 저를 집에서 나가라고 말했습니다. 제 생일에요. 그날 저녁 저는 다시 미역국을 데우지도 않았습니다. 식탁 위엔 말라붙은 국그릇만 남아 있었고 식탁보엔 국물이 자국을 남겼습니다. 아내가 살아 있었다면 이런 날 어떻게 했을까요? 그날 밤은 도무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보다가 하나씩 떼어내어 서랍에 넣었습니다. 한 장 꺼내면서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너희는 나를 잊었구나. 내가 너희에게 그저 짐이 되었구나. 가장 큰 충격은 막내 아들이 보낸 서류가 아니었습니다. 그 모든 일보다 더 쓰라린 건 그날이 제 생일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세상에서 단 한 사람이라도 그날만큼은 나를 기억해 주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오직 차가운 우편 하나만이 그날 저를 찾아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집 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감나무 가지에 새가 날아와 앉았고 봄 햇살이 참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계절이 아니라 한겨울의 골목처럼 차디찼습니다. 그날부터 하루에도 몇 번씩 그 서류를 다시 펼쳐보았습니다. 명도 요청이라는 단어가 점점 더 진하게 다가왔고 제 마음 속엔 어느새 이 집이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깊이 새겨졌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무력해질 수도 있구나. 살면서 그렇게 느껴본 건 아마 그날이 처음이었을 겁니다. 그 후로 일주일 동안 아무에게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전화가 와도 받지 않았고 배달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동네 이웃인 정호 씨가 대문 앞까지 와서 계세요? 물을 때에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대로 세상에서 사라져버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아내와 약속했거든요. 아무리 힘들어도 절대 아이들 앞에서 기죽지는 말자. 그 말이 제게 마지막 남은 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좋아, 나가주자. 하지만 내 이야기는 하고 가야지. 그리고 책상 앞에 앉아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꾹 참고 말하지 않았던 이야기들, 어린 막내 아들이 제 무릎 위에서 아빠 최고야 라며 안기던 그 기억부터 아내가 떠난 날, 그 아이가 제 어깨를 토닥이며 아빠, 나 있잖아요 하던 그 장면까지 하나하나 꺼내 적으며 그 아이가 왜 이렇게 변했는지, 제가 무엇을 놓친 건지 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쓰다 보니 편지지 한 권을 다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제 생일은 끝이 났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았고 그 누구의 축하도 받지 않았지만 제 아내는 어쩌면 그 어떤 생일보다 선명하게 남은 하루가 되었습니다. 아들을 기다리며 숟가락 2벌을 꺼냈던 그 순간 초인종이 울릴 때마다 혹시 왔나? 하며 달려가던 제 모습, 그리고 그 아들이 보낸 건 내용 증명이었다는 그 현실까지, 그 모든 걸 잊지 못할 겁니다. 그날 이후로 제게 생일이란 기다림이 아니라 마음의 정리, 다짐의 날이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방 책상 위에는
아들이 보낸 내용 증명 서류와 제가 쓴 편지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누구에게 보여줄 것도 아니고 어디에 제출할 것도 아니었지만 글을 쓰다 보면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하루하루 시간이 흐를수록 현실은 더 명확해졌습니다. 한 달 안에 집을 비워달라. 그 문장이 제 삶의 모든 흐름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되어야 하나? 그 말을 입 밖으로 내고서야 제 속마음이 얼마나 깊이 상처받았는지 깨달았습니다. 제가 무언가 잘못했을까요? 부족한 아버지였을까요? 아내가 떠난 뒤 아이들에게 부담 주지 않으려고 되도록 연락도 자제하고 병원도 혼자 다니고 노후 자금도 최대한 건드리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무엇보다 이 집 한 채 남기겠다고 온갖 허리띠를 졸라맸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나가주세요라는 말이라면 제가 그동안 지켜온 모든 것들이 과연 옳았던 걸까요? 그날부터 저는 아들을 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한 번은 전화를 걸었습니다. 성호야, 아버지다. 아들은 조금 놀란 듯 조용히 숨을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아버지, 받았다. 내용 증명, 그게 내 뜻이냐? 한참 정적이 흐른 뒤 그 아이가 대답했습니다. 죄송해요, 아버지. 상황이 좀 복잡해서. 그래도 생일날 보낼 건 아니지 않니? 그 말에 아들은 끝내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 연락은 완전히 끊겼습니다. 다른 자식들에게도 연락을 해보았습니다. 장남은 그 애가 그럴 줄 몰랐다고만 했고, 둘째 딸은 형제끼리 싸우기 싫다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결국 저는 이 집에서 혼자 짐을 싸야 했습니다. 짐이라고 해봤자 낡은 옷 몇 벌, 아내의 유품 몇 상자, 그리고 아날로그 시계 하나였습니다. 집을 정리하면서 이 집 곳곳에 남겨진 우리 가족의 시간이 얼마나 촘촘히 얽혀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마루 끝에는 아이들이 장난치며 넘어졌던 자국이 있었고, 창틀에는 아내가 붙여놓은 말라붙은 유칼립투스 잎이 있었습니다.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걸 버리는 건 마치 제가 살아온 인생을 지우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떠나야 했습니다. 결국 이 집은 법적으로 제 것이 아니었고, 정식 명도 소송을 피하려면 스스로 비워주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칠 후 동네 노인정에서 만복 씨가 제게 묻더군요. 형, 왜 이사해? 그 집 좋은데. 그 말에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응, 바람 좀 쐬러 새로운 동네에 살아보려고. 그렇게 말은 했지만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짐을 트럭에 싣는 날, 집 앞 골목에 서서 한참을 눈을 감았습니다. 바람이 불고 감나무 잎이 사락사락 흔들렸습니다. 그 나무는 아내가 마지막으로 손질했던 나무였습니다. 그 나뭇가지를 한 조각 잘라 작은 화병에 담아 트럭 안에 실었습니다. 이건 꼭 가져가야지. 새로운 집은 원룸이었습니다. 요양병원 옆 작은 임대주택. 햇볕은 잘 들었지만 방은 좁고 창밖은 도로 소음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래도 살아야지. 혼잣말을 자주 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처음 며칠은 정말 그 자체였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고 전화도 없고 낯선 이웃과 마주쳐도 인사는커녕 눈조차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택배 왔습니다. 문을 열자 작은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보낸 이는 없었습니다.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작은 편지와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에는 흘러내린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그날 내용 증명은 제가 보낸 게 맞지만 그 속사정은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그 집, 제 것이 아닙니다. 제가 담보로 넘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떻게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사진은 제가 아내와 아이들 셋을 품에 안고 미소 짓던 시절의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그 사진을 본 순간 저는 처음으로 오열했습니다. 목울대가 떨리고 눈물이 그칠 줄 몰랐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그 아이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이제는 직접 물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사진을 꺼내놓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속 저는 환하게 웃고 있더군요. 아내의 옆에서 아이들 셋을 두 팔로 감싸 안은 채
그중 막내는 제 무릎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두 눈을 동그랗게 뜬 채 아빠 최고야라고 말하던 그때의 얼굴, 도무지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 아이가 그런 선택을 했다는 게 말입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그 편지 속 문장을 반복해 읽었습니다. 그 집, 제 것이 아닙니다. 제가 담보로 넘겼습니다. 그러면 그 서류는 무슨 의미였을까요? 아들이 제게 보낸 게 아니라면 그저 그 집을 넘겨받은 금융기관이 법적 절차를 진행한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막내가 그 집을 담보로 뭘 했을까? 도박, 사기, 아니면 의심과 분노, 그리고 연민이 동시에 몰려왔습니다. 왜 그걸 말하지 않았니? 왜 그런 선택을 했니? 저는 아들을 찾아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버스를 타고 그 아이가 일하던 사무실 주소를 찾았습니다. 이미 다른 주소로 옮겼는지도 모르겠지만 전화도 메일도 어느 하나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건 제 계좌에서 빠져나갔던 예금 내역이었습니다. 몇 년 전 막내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며 5천만 원을 빌려갔습니다. 그때 송금 영수증을 들고 은행에 방문했습니다. 혹시 이 계좌로 최근에 돈이 들어간 적이 있을까요? 창구 직원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고객 본인 명의가 아니라서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그제야 실감이 났습니다. 저는 그 아이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요. 돌아오는 길 도서관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햇살은 따뜻했고 옆자리엔 손주와 함께 온 노인이 있었습니다. 손주는 아이스크림을 들고 할아버지, 이거 드셔보세요 하며 웃고 있었고 노인은 우와 우리 똑순이 고맙다 하며 두 손으로 손주의 손을 감싸 쥐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데 갑자기 울컥했습니다. 나는 왜 저런 생일을 한 번도 받지 못했을까? 다른 집 이야기를 부러워해 본 적 없었는데 그날만큼은 마음이 깊이 찢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원룸에 돌아와서 냉장고에 남은 반찬을 꺼냈습니다. 텅 빈 방에 앉아 미역국도 없이 찬밥에 김치만으로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그 소리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아니겠지. 설마. 문을 열자 정말 그 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말라버린 얼굴, 그새 몇 킬로는 빠져 보이는 어깨. 아버지, 그 한마디에 모든 감정이 터졌습니다. 왜 이제 와? 제 말에 아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왜 그런 거냐? 왜 내게 말도 없이 그 집을 넘긴 거냐? 그 아이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회사 사업이 망했습니다. 투자 잘못해서 연대보증까지 섰는데 형들한테 알리면 싸움 날까봐 저 혼자 다 책임지려다 그 집 담보로 넘겼어요. 그때는 그 방법밖에 없었어요. 그럼 왜 내용 증명은 왜 날아온 거냐? 그쪽에서 강제로 보낸 겁니다. 저도 몰랐어요. 그게 그렇게까지 될 줄은. 그 순간 분노보다 더 깊은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안타까움,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름의 무게. 너는 왜 그걸 혼자 짊어지려 했니? 그 아이는 울고 있었습니다. 아버지한테 너무 미안했어요. 정말 죽고 싶을 만큼. 그 말에 저는 말없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들어와라. 그날 밤 우리는 아주 오랜만에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찬밥에 김치였지만 그보다 따뜻한 식사가 그동안 없었습니다. 그 아이는 말했습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다시 집을 찾아드릴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집은 너희 어머니와 내가 기억을 묻은 곳이지. 지금의 집은 아니다. 지금 이 방도 내가 와서 앉아 있으니 충분히 집 같다. 그렇게 오래 묵은 응어리를 조금씩 녹여갔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걸어가는 사람이 되기로 했습니다. 그 아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함께 빚을 갚기로 했고 새로운 일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그 첫걸음이 얼마나 고된지는 잘 알지만 이번엔 함께니까 괜찮았습니다. 아들과 다시 마주 앉은 날 이후 제 일상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고요하진 않았고 예전처럼 외롭지도 않았습니다. 물론 모든 상처가 단번에 아물지는 않았습니다. 내용 증명을 들고 서 있던 그 우체국 직원의 얼굴,
아들의 이름이 찍힌 발신작한 그날의 미역국 냄새까지도 쉽게 잊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아픔들이 모두 지난 날에 제가 되어준다는 것을 이제는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막내 아들은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제게 들렀습니다. 가끔은 빈손으로, 가끔은 반찬 몇 가지를 사와서 아버지, 같이 드실래요? 하고 묻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예전 같았으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누군가가 손을 내밀었을 때 그 손을 잡을 줄 아는 것도 살아가는 힘이라는 거요. 우리는 함께 작은 일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아르바이트를 하며 조금씩 채무를 갚아나가기 시작했고, 저는 동네 도서관에서 글쓰기 강좌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이 나이에 뭘 새로 배우냐는 소리도 있었지만 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살아있으면 배우는데 늦은 건 없습니다. 강의실에 들어가 앉아 노트에 한 줄 한 줄 써내려가다 보면 제 안의 감정들이 조금은 정리되는 듯 했습니다. 어느 날 강사님이 그러시더군요. 혹시 쓰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이 모든 이야기를 글로 써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생일날 오겠다는 아들 대신 보낸 건 내용 증명이었습니다. 제 이야기는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매일 밤 한 페이지씩 써내려갔고 한 달쯤 지난 어느 날 강사님께 원고를 보여드렸습니다. 그분은 한참을 말없이 읽으시더니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참았던 눈물이 또르르 흘렀습니다. 아무도 모를 줄 알았던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닿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저는 괜찮았습니다. 그해 겨울 지역 문예지에 제 글이 실렸습니다. 노인이 된 한 남자의 이야기, 가족에게 상처받았지만 다시 손을 잡은 이야기. 그 글을 보고 몇몇 어르신들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나도 그랬어요. 저도 비슷한 일을 겪었어요. 저는 아직 용서가 안 되는데 어르신은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그분들과 함께 따뜻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느꼈습니다. 우리가 겪는 아픔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요. 이제 저는 다시 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창밖을 봅니다. 햇살이 비추고 어디선가 새소리가 들리면 오늘도 살아볼 만한 하루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날은 막내 아들이 손녀를 데리고 왔습니다. 작은 손으로 제 손을 잡으며 할아버지, 생일 언제예요? 묻더군요. 그 말에 한참을 웃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마도 다음에 꼭 올 사람 있으면 그게 내 생일이지. 그 아이는 고개를 갸웃하더니 그럼 맨날 생일이네 하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에 제 마음이 밝아졌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작은 식탁에 앉아 오랜만에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이번엔 제가 아니었습니다. 막내가 직접 유튜브를 보며 멸치 육수를 우려내고 참기름에 미역을 볶고 소금 간을 맞췄습니다. 맛은 조금 짰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따뜻한 맛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작은 원룸 안에서 아들과 손녀와 함께 생일 케이크를 잘랐습니다. 촛불을 끄며 속으로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나처럼 아프지 않은 생일만 있기를, 그리고 또 하나 내가 더는 기다리는 사람만 되지 않기를, 이제는 나도 누군가를 찾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그 기도는 지금도 매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 제 책상 위엔 아내의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습니다. 사진 속 아내는 조용히 웃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미소가 저를 아프게 하지 않습니다. 아내에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여보, 나 아직 살아. 아직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 그리고 제 자신에게도 말해줍니다. 괜찮아. 조금 늦어도 다시 살아가는 거야. 그렇게 저는 다시 나를 살아갑니다.